천국의 열쇠 제2부 기묘한 천직 2-3 이튿날 아침 5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다로읍의 하늘에 조선소의 기적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잠이 덜 깬 프랜시스는 침대에서 구르듯 빠져나와 황급히 작업복을 입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고개를 움츠리고 몸을 떨면서 조선소로 향한 행렬에 끼었다. 아직 어두컴컴하고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아침바람이 얼굴을 후려 갈기는 것 같았다. 칙량대에서 수의실을 지나 공장으로 들어갔다. 선체 골조가 주위의 조선대에 수없이 솟아 있었다. 반쯤 조립된 철갑선의 선체 옆에서 조 무아르팀의 점호가 시작되었다. 조와 조수인 갑철공, 철판을 자르는 철판공, 거기에 두 사람의 소년 리벳공과 프랜시스 자신이었다. 프랜시스는 불을 지피고 화덕 아래서 풀무지를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싫으면서도 모두 열심히 각각의 작업에 착수했다. 무아르가 큰 망치를 쳐들었다. 망치 소리가 일제히 시작되며 조선소 일대에 울려 퍼졌다. 프랜시스는 화덕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리벳을 꺼내고 사닥다리를 뛰어 올라가 그것을 골조의 볼트 구멍에 재빠르게 던져 넣는다. 배의 동체가 될 커다란 철판을 달구어 망치로 편편하게 두들겨 맞춘다. 이 작업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었다. 화덕 옆에서는 타 죽을 것 같이 뜨겁지만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웠다. 도급 작업이기 때문에 소년 직공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어 재촉이 성화 같았다. 더구나 리벳은 완전히 백열화될 때까지 달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고열에 달하지 않으면 직공들은 도로 내던져 버리는데 물론 그것을 능숙하게 받아내야 한다.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불옆을 우왕좌왕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눈이 충혈되어 끙끙거리면서 프랜시스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갑철공에게 리벳을 날라다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후가 되면 더욱더 재촉당했다. 직공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고 한층 초조해져서 소년들을 인정사정 없이 혹사했다. 퇴근 1시간 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오직 퇴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만이 빨리 울렸으면 하고 기다려졌다. 그리하여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프랜시스는 부르튼 입술을 핥으면서 모든 소리가 그친 조용함에 오히려 기가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윽고 귀갓길에 올랐다. 그는 땀 흘린 피곤한 머리로 생각했다.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눈동자가 희망으로 빛나며 문득 우쭐한 기분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쓰지 않는 가마솥에 감춰둔 나무상자에서 오랫동안 저축한 은화와 동전을 꺼내 10실링의 금화로 바꾸었다. 그 금화를 바지 호주머니 속에서 꼭 쥐어보니 어쩐지 흐뭇하기만 했다. 그런 기분이 가득한 얼굴로 글래니 부인에게 가서 바늘과 실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무엇에 쓰느냐고 야단을 쳤으나 돌연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그 위 서랍에 실꾸리가 있다. 바늘도 있을 거야. 그것을 가져가려무나. 그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프랜시스는 빵공장 2층의 횡댕그렁한 자기 방에 돌아와 금화를 네모난 종이로 싸고 저고리 속주머니에 단단히 꿰맸다. 실꾸리를 돌려주려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젠 안심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튿날은 토요일이고 조선소는 12시에 파했다. 두 번 다시 이 문을 드나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점심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흥분한 나머지 안절부절 못했으므로 글래니 부인으로부터 꾸중이나 듣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다행히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랜시스는 식사를 마치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동쪽 거리를 지나 거의 다른박질하듯이 길을 재촉했다. 읍내를 벗어나자마자 다른박질은 그쳤으나 잔걸음은 여전했다. 프랜시스의 가슴은 노래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꽉 차 있었다. 이것은 불행한 소년의 가출이라는 옛날부터 있어온 평범한 일이지만 지금 그에게는 자유의 길인 것이다. 맨체스터에 닿기만 하면 어딘가 방직 공장에 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정거장까지 15마일을 4시간에 걸쳐 걸었다. 알스테드역 건물에 들어섰을 때 마침 6시를 치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플랫폼에 석유 램프 아래에 앉아 나이프로 속주머니에 꿰맨 자리를 뜯어내 소중히 간직한 사각의 종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를 꺼냈다. 짐꾼에 이어 승객 몇 사람이 들어왔는가 싶었을 때 매표장의 창이 열렸다. 프랜시스는 얼른 창구로 가서 표를 사려고 했다. 9실링 6펜스. 여권은 녹색 표를 일부인 기계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는 이제 살았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역시 찻싹을 잘못 알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돈을 창구에 밀어넣었다. 여권은 잠깐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이거 뭐야? 9실링 6펜스라니까. 10실링 드렸잖아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파출소에 넘겨버릴 테니. 여권은 화를 내며 돈을 도로 내밀어 주었다. 그것은 10실링 금화가 아니라 반짝반짝하기는 하지만 1파딩 동전이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에 멍청해진 채 프랜시스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와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기적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렸다. 나이프로 꿰맨 데를 뜯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서투른 바느질 자국이 아니었고 좀 더 솜씨 있게 꿰맨 것이었다. 머리에 피가 가셔버릴 것 같아지면서 금화를 훔친 사람의 얼굴이 번쩍하고 떠올랐다. 글래니 부인이었다. 그날 밤 9시경 한 대의 마차가 샌더스턴 탄광촌의 교회를 달리는데 축축이 내린 안개 때문에 랜턴빛이 흐려져서 길 한가운데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자칫하면 칠 뻔했다. 이런 밤 이런 장소에 마차를 몰고 가야 할 사람은 탈록 박사 이외에는 없었다. 박사는 놀라 앞발굽을 쳐든 말을 진정시키고 안개 속에서 앞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막 튀어나오려는 욕지거리를 참았다. 아니 너였구나. 정말 놀랐는걸. 타려무나 빨리. 그러고 있으면 내 팔이 빠져버린단 말이다. 탈록 박사는 프랜시스의 몸을 모포로 싸주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차를 몰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0시 반경 프랜시스는 박사의 집 거실에서 뜨거운 수프를 먹었다. 벌써 모두 잠자리에 들어 아무도 없었고 어색하게 어둡고 쓸쓸한 밤이었다. 고양이만이 난로 앞 융단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다. 조금 있으려니까 머리카락을 따내리고 잠옷 위에 무명 화장옷을 걸친 탈록 부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남편의 옆에 서서 일종의 허탈 상태에 빠져있는 피곤에 지쳐버린 소년을 지켜보았다. 소년은 그 두 사람이 있는 것도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다. 프랜시스는 웃으려고 했으나 웃어지지가 않았다. 그때 탈록 박사가 다가와서 이상한 제스처로 청진기를 꺼내면서 말했다. 내 목은 틀림없이 정상이 아닐 거야. 틀림없이. 그러나 프랜시스는 앞가슴을 열고 박사가 가슴을 두들기며 청진하는 대로 내맡겼다. 탈록은 일어나서는 어색한 얼굴에 묘한 표정을 지었다. 여느 때의 유머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 쪽을 비스듬히 보며 그 두터운 입술을 깨무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어린애한테 군함 만드는 중노동을 시키고 탕장이나 탄광이나 방직 공장에서 혹사하면서도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진짜 그리스도교 국가가 보면 질색을 할 거야. 아니, 나는 내가 이교도인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해. 그는 프랜시스를 획 돌아보며 말했다. 이봐, 너 말이다. 타인캐슬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지? 반온? 유니온 주점? 좋아, 그럼 빨리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폐렴에 걸릴 거야. 알겠니? 프랜시스는 이젠 거역할 기력도 없어 시키는 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글래니 부인은 줄곧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멜컴은 격자 무늬의 새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백화점에 10실링의 정가표가 붙어 있던 것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은 프랜시스에게 참으로 비참한 나날이었다. 기침할 때마다 왼쪽 옆구리가 아팠다. 그래도 몸뚱이를 끌듯이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외할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애써 자기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때때로 은밀히 체리 케이크를 만들어 갖다 주곤 했으나 프랜시스는 그것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가 왔으나 밖으로 나갈 기운이 없었다. 그는 2층의 자기 방 침대에서 거의 혼수 상태가 된 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갑자기 믿을 수 없으리라 만큼 심하게 심장의 파동을 느꼈다. 마을길에서 그 잊을 수 없는 모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것은 미지의 위험한 해역을 지나는 기선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둘도 없는 바로 그 모자였으므로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금빛 자루가 달린 양산, 거기에 짧은 실크 코트. 그는 창백한 입술로 약하디 약한 목소리로 외쳤다. 폴리 아주머니. 아래층에서 점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휘청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으나 유리를 반쯤 끼운 문 뒤에 떨면서 멈춰 서 버렸다. 폴리 아주머니는 점포 한가운데에 바른 자세로 선 채 입술을 다물고 점포 안을 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둘러보았다. 글래니 부인도 이에 대항하는 것처럼 일어났다. 카운터에 기댄 채 멜컴이 반쯤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폴리 아주머니의 시선은 이윽고 빵집 노파에게로 던져진 채 딱 멈추었다. 글래니 부인이시죠? 글래니 부인은 여느 때 같지 않게 몰골이 사나웠다. 아직 잠옷인 채 더러운 앞치마를 하고 블라우스는 깃이 오므라들었고 허리에는 칠칠지 못하게 띠가 축 늘어져 있었다. 무슨 용무지요? 프랜시스 치점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폴리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릴 듯 지체 없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글래니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멜컴, 공장에 가서 아버지를 빨리 오시라고 해. 아버지는 공회당에 간다고 5분 전쯤에 나가셨어요.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오시지 않을 거야. 폴리 아주머니는 천장을 보고 있던 눈을 돌리고 남의 흉이라도 들춰낼 것처럼 멜컴을 쏘아보았다. 그가 얼굴이 빨개졌으므로 그녀는 약간 미소를 지었다가 그대로 그를 외면해버렸다. 처음에 글래니 부인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노여움이 폭발하고 말았다. 우리는 바쁜 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애는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못된 친구들하고 놀아나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늦게 집에 돌아오고 버릇은 나쁘고 정말로 돌보기 성가시네요. 그렇지 멜컴? 멜컴은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고개만 끄덕해 보였다. 정말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당신도 놀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교도이니까 얼마든지 돌봐줄 작정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그 애는 대단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잘된 일이군요. 폴리 아주머니는 장갑 낀 손으로 품위 있게 하품을 막으면서 시치미를 딱 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데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뜻밖의 말에 글래니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목덜미로 손을 가져갔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여기에 의사 선생님의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폴리 아주머니는 그 결정적인 말을 음미하듯이 차근차근 힘주어 말했다. 그 애는 영양 부족과 과로로 늑막염에 걸린 거랍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폴리 아주머니는 지갑 속에서 편지를 꺼내어 의미심장하게 양산자루로 툭툭 쳐 보였다. 글래니 부인, 이 영어를 읽을 수 있나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애는 내 자식과 마찬가지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그녀는 일순 말을 중단했다. 문에 바싹 몸을 기댄 채 어떻게 될까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프랜시스가 헐렁거리는 손잡이에 너무 기댔기 때문에 문이 덜컹하고 열렸고 튕겨 나오듯이 점포의 한가운데까지 굴러떨어진 것이다. 아연실색하여 아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폴리 아주머니는 이상하게도 침착성을 지킨 채 말했다. 너 거기에 있었구나. 자, 이리 와. 그렇게 떨지만 말고. 네, 여기 있었어요. 그의 몰골에 폴리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럼 가서 짐을 챙겨가지고 와. 챙길 것 없어요. 폴리 아주머니는 다시 장갑을 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여기 있어봤자 볼 일이 없으니 가볼까? 글래니 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렇게 멋대로는 안 될걸요? 법에 고발해서라도 고발하겠으면 하세요. 폴리 아주머니는 의미 있는 편지를 지갑 속에 넣었다. 그렇게 하면 불쌍한 엘리자베스의 가재도구를 판 돈이 얼마만큼 이 애를 위해 쓰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쓰였는지 확실해질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다시 흘렀다. 글래니 부인은 공박을 당해 얼굴이 새빨개졌고 한 손으로 자기 가슴을 쥔 채 독살스러운 눈을 하고 서 있었다. 어머니 가게 두세요. 멜컴이 말했다. 잘됐지 뭐예요. 성가신 존재를 내쫓지 않아도 되니까. 폴리 아주머니는 양산을 팔로 안으며 그렇게 말하는 멜컴을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네 놈은 바보구나. 그리고 글래니 부인에게로 획 방향을 돌렸다. 당신도 역시 그래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프랜시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자도 쓰지 않은 그를 지체할 것 없이 점포에서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은 그대로 정거장으로 향했다. 장갑을 낀 폴리 아주머니의 손이 그의 웃옷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은 흡사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사랑스러운 새라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정거장 앞까지 와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스킷 한 봉지와 기침약 그리고 모자를 사주었다. 기차 안에서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밝은 얼굴에 자세가 퍽 좋은 폴리 아주머니는 프랜시스가 귀까지 감춰질 정도로 모자를 눌러쓰고 감사의 눈물로 마른 비스킷을 적시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반쯤 감으면서 밝게 말했다.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얼굴만 보아도 알지. 그런 것한테 너를 맡겨놓았다니 참으로 멍청한 짓을 했지 뭐야. 프랜시스, 도착하면 당장 그 머리부터 자르자.